예, 68번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자우편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편지 주고받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전자우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동보전송이라고 하죠. 동보전송. 한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한테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수신자는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때 로그인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7비트 아스키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머릿부와 그 본문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내는 이제 본문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서명이 있어요. 서명 혹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서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뭐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어디에 붙어요?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붙죠? 그 다음 받는 사람 주소는 내가 입력하는 거고요. 참조, 수문 참조라든지 그 다음에 제목과 첨부 파일까지는 머리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이 들어가는데, 서명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에도 있고요. 되게 동작이 뜨는데, 예, 잠깐만요.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받은 편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기를 누를 때, 자, 보시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근데 본문 쓰는 날이 있는데, 미리 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지, 밑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쭝얼쭝얼 뭐 메모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첨부예요. 서명. 서명 만드는 방법은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을 작성을 해서 글을 쓰면 돼요. 글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우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하단에 환경. 제가 이제 편지 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제 얼굴도 들어가게 해놨어요. 별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은, 예, 서명이라고 있어요. 서명. 그럼 서명을 3개까지 만드는데,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에 HTML 명령을 이용해서 사진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명을 3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서명을 쓰겠다에 따라서 뭐 어떤 거를 하든지, 예, 서명을 보내는 게 있어요. 뭐 성탄절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명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받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참조, 수문 참조,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첨부,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요? 머리부, 헤더라고 부르고, 이제 본문 쓰는 날하고 서명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내용부라고 한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부하고 머리부로 나눠진다. 그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내기, 받기. 보내는 거 받는 거는 뭔지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전달은 뭐죠?
제3자한테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A가 B한테 받았는데 C한테도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 A가 보낸 편지를 B가 C한테 전달 기능을 이용하면 가는 거고, 답장은 뭐 보낸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를 답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계정 서버 설정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PC 메일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PC 메일. 우리가 한메일이나 네이버 같이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정 설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엑셀 2007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은, 엑셀 2010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안에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웃룩 2010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아웃룩에서는 사용자 이름을 설정하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메일 서버라는 게 지정이 들어가요. 메일 서버. 아웃룩 2010 같이 이런 데서는. 그러면 여기에는 뭐 계정을 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이름이 뭐고 메일 주소가 뭐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메일 서버를 지정하는 과정이 나와요. 메일 서버는 뭐냐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우체통에 넣잖아요. 그럼 우체통에 우체부가 하루에 2번씩 우편물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내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받는 건 어떻게 돼요? 우체부가 우리 집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받는 메일 서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자우편에는 한메일이나 네이버처럼 웹에서는 이 기능은 안 하지만 PC상에다는 이 메일 서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한메일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네이버 로그인을 하면은 네이버 메일만 받는 게 아니라 지메일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의 메일까지. 그러니까 내 계정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다른 타 사이트에서 지정한 전자우편도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SMTP는 보내는 전자우편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팝3는 받는 서버라 그래요. 받는 서버.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는 서버가 있고 받는 서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려고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같으면은 그 보내려는 우편물을 SMTP 서버를 통해서 전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SMTP라고 부르고, 메일을 받아들이게끔 수신할 수 있게끔 서비스해주는 거는 이제 POP 서버인데, POP 서버가 POP3, 팝 서버가 팝3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자우편을 수신하게 된다 라는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 밑에 두 가지는 뭐 그리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고, 스팸은 뭐죠? 스팸은 광고성 우편물을 스팸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원래 명칭은 정크메일이라고 불러요. 정크메일이라고 부르고, 스팸 통조림을 인용을 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크메일은 광고 메일이잖아요. 근데 광고 메일이 어떨 땐 재미가 있어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면 보다가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해요. 스팸 통조림이 맛이 있어서 여기 길들어지면 다른 음식물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크 메일이 원래 명칭이고, 또는 벌크 메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벌크 메일은. 예. 근데 이제 나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보내는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1번 문제, 2번 문제 마찬가지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터넷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인터넷 여러분 하면 헷갈리시죠? 그냥 인터넷 한다 그러죠? 인터넷 한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근데 인터넷 안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처음에 초창기 거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FTP는 뭐냐면 자료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예요.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고 그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보낸 자료를 제3자가 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해주는 서비스, 그런 프로토콜을 FTP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텔넷. 텔넷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예요. 네이버 컴퓨터에. 우리 네이버 컴퓨터 로그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접속하죠. 근데 네이버 컴퓨터는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이렇게 접속하는 서비스를 원격 접속 서비스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텔넷 서비스라 그래요. 텔넷 서비스. 그러니까 과거에는 텔넷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의 자원을 꺼내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키 서비스도 있어요. 아키 서비스는 뭐예요? 정보 검색하는 거예요. 고퍼도 검색하는 거예요. 고퍼는 뭐다? 메뉴 방식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핑 서비스라고 있어요. 핑. 핑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검사했을 겁니다. 예. 컴퓨터가 네트워크상에 접속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핑 한 칸 띄우고 127.0.0.1 이렇게 쓰면은 내 네트워크 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한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도 여러분 많이 해보실 겁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자우편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래요. 회원 가입을 안 하고 전자우편 주소만 알려주면은 서울시정에 관련된 정보를 내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메일링 리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즈넷은 뭐냐면, 유즈넷은 지금 카페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웹호스팅은 뭐냐면, 제가 홈페이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 홈페이지 알려드리고 여러분 공방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홈페이지가 저희 집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컴퓨터로 하기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임대를 하죠. 임대. 어느 업체에다가 임대를 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죠. 사용료를. 그런 거를 우리가 웹 호스팅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카페24 이런 것도 웹 호스팅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위에 트레이스 RT라고 돼 있나요?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정하는 명령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IRC가 뭐예요? 채팅하는 겁니다. 채팅 뭔지 아시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인터넷상에서 게임하는 거 있죠.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하는 게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뭐 카트라이더 이런 거 게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냐면요,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 WWW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서비스 하나면 카페도 들어가서 대화도 가능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전자우편도 하고 전자우편에다 첨부 파일 보내서 친구한테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예, 복합적인 서비스가 WWW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따로따로 썼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 제작하려면 FTP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거 됐는데 이메일이라고도 하며 뭐 이메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유즈넷은 뭐라고요? 뉴스그룹인데 뉴스그룹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뭐 신문, 뉴스, 방송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호회 카페 같은 거예요. 카페. 그게 틀렸네요. 근데 오른쪽 원격 컴퓨터나 컴퓨터 연결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뭐다? 핑이라는 명령이죠. 예. 그 다음 웹브라우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건 뭐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구글 크롬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웹브라우저라 그래요. 인터넷 내용을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라고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크롬, 또 뭐가 있나요? 사파리라는 것도 있고요.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플러그인이 뭐예요? 플러그 꽂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화장실 방향제 뭐 플러그인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는 플래시로 만든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거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는 플러그인을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게 추세가 됐죠. 예.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 있죠. 즐겨찾기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즐겨찾기라고 하고, 뭐 북마크라고도 얘기하죠. 북마크. 예.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접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있네요. 넷스케이프라든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자이크 이런 거 사라졌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 다음에 사파리. 여기 빠졌네요. 크롬 하나 적어주세요. 크롬.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 넷스케이프는 결국 망했어요. MS사 때문에. 플러그인은 거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자,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봤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내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를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움직이겠죠? 예. 그 다음에 쿠키는 뭐죠? 쿠키는 먹는 과자가 아니라 개인 정보예요.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쿠키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북마크 즐겨찾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근데 미러 사이트란 말이 나왔나요? 미러 사이트는 뭐냐면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요. 왜?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수강시장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요. 하루에 접속할 때 100만 명이 들어온다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센터에는 동시에 50만 명밖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100만 명이 들어오면 벅차. 그럼 하나 더 만들자 이거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자. 그럼 그렇게 접속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분산되겠죠. 분산되면은 다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걸 우리는 미러라는 건 뭐 거울이니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게 미러 사이트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인터넷 옵션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 옵션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도구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도구 버튼의 밑에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얘에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터넷이 작성이 안 되면 여기 인터넷 도구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여기에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인터넷 옵션이 있으니까 얘를 누르시면 되죠.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인터넷 옵션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일반 탭, 보안 탭, 개인정보 탭, 내용서부터 고급까지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에는 뭐가 있대요?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초기 화면을 설정해주는 홈 지정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안에는 뭐가 있나요? 보안은 말 그대로 보안 수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해갖고 인터넷에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보안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잖아요. 그게 보안이잖아.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제한된 사이트는 뭐예요? 뭐 이상한 것도 있잖아. 폭력성이 강한 거라든지
뭐 선정성이 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접속을 못하게끔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컴퓨터 안에서 그 자료를 보고 여기는 폭력성이 많은 거구나, 그럼 접속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구나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해주는 게 보안이고요. 개인정보는 뭐죠? 특정 웹사이트의 쿠키 파일, 쿠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개인정보라 그랬죠. 그런 정보들이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게끔 컴퓨터에 저장치가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등급 지정하는 것도 나오네요. 여기서도 자녀 보호 설정하는 게 있네요. 연결은 뭐예요?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건데 굳이 이거는 우리가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선만 꽂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선 집에 들어오잖아요. 인터넷 신청하면은 그 뭐 모뎀하고 갖다 주잖아요. 서비스 기사가, 설치 기사가. 그럼 PC에다 꽂으면 무조건 작동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작업을 해야 될 때는 연결에 들어가서 다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은 뭐예요? 내가 전자우편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뉴스그룹을 사용할 때 어떤 게 연결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편집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할 건지, 메모장이 작동되게 할 건지, 또는 MS 워드가 또는 워드패드가 작동되게 할 건지를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고급에는 뭐가 있나요? 멀티미디어나 뭐 접근성에 관한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맞게끔 설정해 주는 기능이다 라는 것만, 아무래도 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 두 가지는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검색엔진 볼게요. 검색엔진도 이제는 조금 이상해졌어요. 과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지금 어떻게 검색해요, 여러분들? 네이버 딱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 나오잖아요. 그럼 네이버에다 뭐라고 검색을 해요? 뭐 우리 동네 미용실 뭐 이렇게 검색한단 말이에요. 여기 신월 1동이죠? 우리 센터가. 건너편이 신월 3동입니다. 신월 3동이 어디까지냐면은 저쪽에 신월 IC 거기서부터 통과하기 전서부터 요 밑에 우리 센터 내에서 버스 정류장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신월 3동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이제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또 몇 개 있어요. 고등학교, 남고, 여고가 있고 또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 있는데, 피부과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피부과 안 나와요. 근데 길 건너 보면 피부과 하나 있긴 있습니다. 간판에 피부 비뇨기과라고만 되어 있어요. 무슨 의원인지 병원인지 이런 게 없더라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 찾아봤는데 연락처 하나도 없어요. 가게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 토요일날 영업을 하는지 병원문을 열었는지.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지도 있죠. 지도에 가보면 우리 지도에 그 길거리 확인해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간판들이 보이는데 웬걸 이 간판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그런지 몰라도 아직 간판 이전 꽤 나오더라고. 옛날 꽤. 요즘 거에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예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그냥 왔죠. 그냥 와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검색을 할 때는 그냥 피부 비뇨기과, 피부과, 아니면 뭐 미용실 이렇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색하는 걸 무슨 검색이라 그래요?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제별 검색은 어떻게 해요? 주제별 검색은 어떻게 해요? 주제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셨나? 안 해보셨을 거야. 주제별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은 층마다 좀 다르죠. 1층에 뭐가 있어요? 화장품, 구두, 핸드백, 보석, 반지 이런 거. 그리고 1층에는 또 화장실이 없어요. 어느 백화점은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2층에 가야 돼요. 2층에 올라가서 급한 용무 마치고 딱 내려왔더니 이제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잖아요. 마음이 여유 있게 1층에서 이제 머무르죠.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살 게 있잖아.
그럼 사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1층을 제일 싫어합니다. 화장품 코너가 있어서 제가 이제 향알러지가 있으니까는 빨리 1층을 벗어나야 돼요. 그럼 주로 어디 가느냐? 3층 숙녀복, 4층 아동복, 5층 신사복, 6층 가전제품 스포츠 매장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층마다 있단 말이에요. 층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 의류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그렇지 않고 5층에 있단 말이야. 뭐 아니면 4층에 있든지.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남성 의류가 이제 뭐 정장서부터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쫙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남성 의류 사러 가면 4층을 가든지 5층을 가겠죠. 1층에는 화장품 파니까 안 들어갈 테고 1층서부터 훑고 지나가지 않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내하는 사람한테 묻죠. 남성 의류는 몇 층에 있습니까? 그럼 몇 층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주제별 검색이 그런 거예요. 화면에 여기 있네. 여기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쭉 나왔는데 난 지도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럼 지도 누르죠. 그럼 지도 서비스 누르면 지도 기능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영화 누르면 영화 서비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제별 검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초창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 종류별로 있었어요. 교육, 그러면 교육을 눌러요. 그럼 교육에 가면 교육기관, 뭐 교육 사이트, 그러면 교육기관 클릭하면 뭐 교육청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학교, 그럼 학교는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그러면 대학을 선택한다. 그럼 대학에 가면 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아니면 4년제, 2년제, 경기도, 서울 하고 대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찾아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의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안 나오지. 교육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카테고리별로 찾는 거예요. 카테고리. 우리 카다로 오잖아요. 쇼핑몰에서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 우리 오잖아요. 카다로 오면 내가 원하는 카다록 페이지를 찾으면 나오잖아. 그렇게 찾는 거를 우리는 주제별 검색이라고 하고, 메타는 뭐냐면 지금은 메타 검색 엔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메타 검색 엔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검색 항목이 하나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요. 예를 들어서 신월 3동 피부과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가서도 검색하고 야후에 가서 검색하고 구글에 가서 검색하고 그 검색한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줘요. 자기 스스로는 검색 기능이 없고,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이 네이버 컴퓨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검색 엔진이라 그래. 검색 엔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검색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보여주는 거지만, 메타 검색은 그런 것 없이 네이버에 가서 찾아오고 해준다 이거지. 여기저기에서 찾아와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조금은 늦겠지만 여기저기 있는 정보가 한꺼번에 오니까 편리하겠죠. 그래서 메타 검색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안 써요. 거의 다. 우리 네이버만 쓰죠. 예. 저는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두 가지만, 다음에 들어가면 또 안 나와. 원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다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걸 봐서는.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짬뽕이죠. 하이브리드가 짬뽕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주제별 검색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이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메타 검색에 관한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다른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뭐 메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밑에 문제가 그거네 뭐. 메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만하겠지.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어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평입니다. 지금 현황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뭘까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다. 그래서 글자,
뭐 영상, 뭐 소리 이런 거를 통합한 거다.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CD-ROM, DVD, 지금은 뭐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곳에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한다.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대용량을 자료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 멀티미디어가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뭐 여기 보니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그 다음에 인터넷이 초고속 통신망으로 빨라졌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특징을 알아볼까요? 디지털화예요.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기존에 아날로그로 제작을 했겠죠.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얘를 디지털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죠. 쌍방향성은 뭡니까? 대화형이에요. 대화형. 인터랙티브라고 써있잖아요. 인터랙티브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못 알아들어. 다음날 왜? 이러면 안 되죠. 야 하면 왜 하고 바로 와야지. 정보 보냅니다. 그럼 보내고 받고 바로바로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형성은 뭐예요? 선형성, 리니어는 순서대로 가는 게 리니어예요. 앞에 사람 어깨동무 해가지고 기차놀이 하듯이 순서대로 가는 게 선형성인데,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뭐 앞에서 뒤에서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가면 돼. 모이면 되잖아. 저쪽에 가서. 그 다음에 통합성이란 말은 뭐예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세요. 동영상 안에는 자막도 들어가 있잖아요. 소리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합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겠죠. 뭐 하이퍼텍스트는 뭐죠?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인터넷 창이 열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나타나잖아요. 손가락 모양 나타나잖아요. 손가락 모양 나타날 때 누르면 넘어가죠. 다른 데로. 그걸 우리는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고, 하이퍼링크는 보통 두 군데서 써요. 인터넷상에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도움말에서 사용합니다. 도움말. 우리가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잖아요. 이 도움말에는 대부분이 하이퍼링크로 제작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근데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가 연결되게끔 하는 건 하이퍼텍스트고, 글자를 눌렀더니 그림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그림을 눌렀더니 동영상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하이퍼미디어고요. 하이퍼텍스트는 글자로 연결하는 거고, 글자를 그림이나 그림을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그림을 눌렀더니 작은 그림 눌렀더니 큰 그림 나오더라. 이건 하이퍼미디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를 작동시키려면 어떠한 기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래서 과거에는요, 멀티미디어 PC라고 하는 걸 국가가 지정을 했었어요. 뭔 지정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규정을. 그러면 규정이 아니면 장사를 못 하는 거야. 멀티미디어 PC 해가지고 지정을 해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CD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하드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칼라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초기에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었으니까 CD 없어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플로피에. 근데 멀티미디어 용량이 크니까 플로피에다 동영상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CD에다가 재생을 하게끔 하드 디스크를 부착을 해야만이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 정도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권고안을 만들었더니 이제 업체 사람들이 청계천이나 용산에서 멀티미디어 PC 해가지고 많이 팔았죠. 그래서 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CD-ROM은 뭐죠? CD-ROM은 음악 CD를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노래를 들을 수만 있는 게 CD-ROM이고, CDR은 뭐예요? 레코딩. 그러니까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레코더블. RW는 뭐냐면 rewritable.
그러니까 기록한 걸 삭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I는 TV 연결을 해서요, 화면을 장치를 놓고 쓰는데, 마우스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트랙볼이라고 하나요? 트랙볼 아세요, 여러분들? 구슬 같은 게 위에 달려 있어갖고요, 구슬을 이렇게 굴려요. 그럼 마우스 움직이듯이, 마우스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구슬이 달려 있어요. 큰 구슬이. 그러니까는 그 구슬을 이렇게 비비면 마우스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를 쿵 누르면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6개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 화면을 이제 트랙볼을 좌우로 움직이면 가나다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맞았는지 틀렸는지 쿵 누르면 클릭이 되죠. 그럼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하고 하는, 주로 TV에다 연결을 해서 아동들 공부할 때, 어른들은 안 하고 어르신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유치원에 있는 애기들이 뭐 산수 공부라든지 가나다라 공부할 때 사용했던 I가 뭐냐면 인터랙티브의 줄임말이에요. 대화형 CD라 그래요. 대화형 CD. 그렇게 사용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꼬맹이들도 다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하지 누가 트랙볼 연결해갖고 그 두들기고 있습니까?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DVD는 4.7GB에서 17GB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영상을 보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영상을 하려면 여러분들 컴퓨터 덱에서 동영상 작동시켜 보셨죠? 홈플레이어 프로그램 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왜냐면 동영상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용량은 한 100인데 얘를 한 30 정도로 압축을 해요. 근데 그 보관된 용량이 굉장히 커요. 700메가. 원래는 얼마냐면은 뭐 한 2000메가 이렇게 되는 거를 줄인 거야, 700메가로. 그래서 얘를 작동을 시키면 컴퓨터가 얘를 압축을 풀어야 돼. 풀면서 재생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코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를 컴프레스, 압축을 푸는 거를 디컴프레스. 그래서 앞에 있는 CO,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 글자 DC, 그래서 코덱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레이어에서 작동을 시키면 뭐 코덱이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압축해 놓은 거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압축을 풀어요. 코덱이 안 맞을 뿐이지. 근데 과거에는 압축을 푸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로 풀었어요. 하드웨어로. 그게 이런 거예요. 뭐 캡처보드라든지 특히 이거 MPEG 보드, MPEG 보드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기계를 사서 메인보드에다 꽂아야 돼요. 그래야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V 수신 카드라는 걸 통해서 얘를 작동을 시키면 컴퓨터에서 TV를 보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안 편할래나? TV 보실 때 TV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도 지금 TV 수신 카드를 꽂아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2개를 쓰니까 오른쪽 모니터에는 TV 수신 카드 프로그램을 돌려서 TV 영상이 떠요. 그럼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하고 워드 작업하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에는 가족이 뭐길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니까 거실에서는 안방에서는 딴 거 봐야 되고 저는 이제 다른 거로 봐야 되고 이렇게. 그럴 때 TV 수신 카드를 통해서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니터가 또 TV가 되는 모니터가 있죠. TV 모니터. 그런 거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는 TV 수신 카드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게 작업. TV, 비디오를 우리 촬영하잖아요.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죠.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영상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어도 지금은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근데 과거에는 기계가 지원을 안 해주면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만 갖고는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비디오 오버레이라든지 뭐 캡처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비싸요. 제 기억으로는 TV 수신 카드는 지금도 뭐 한 5, 6만 원 하는데 이 오버레이 보드라든지 캡처 보드나 엠팩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컴퓨터도 비쌌어요. 컴퓨터가 일반 학생들이 쓰는 게 한 150만 원 그러면 쓸만한 건 한 300만 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0만 원 주면 좋은 컴퓨터 사거든요. 본체 빼고 모니터 빼고 본체만 7, 8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그 당시 때 요걸 다 만들면 한 4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요거 그때 컴퓨터가 한 300만 원, 굉장히 좋은 게 300만 원을 봤을 때 얘를 추가로 작업을 하려면 한 450만 원, 500만 원이 들었.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냐면 그 비디오 가게 있잖아요. 비디오 가게 나가 거기 있는 주인들은 밖에 나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해주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얘들 유치원 뭐 행사라든지 결혼식 행사가 우리 결혼식에 뭐 비디오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거 했었지.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컴퓨터 70만 원짜리만 조립해서 사용하면 거의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컴퓨터가. 캠코더도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로 촬영하면 화질뿐만 아니라 그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좋으니까 쓰는 거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건 안 하고. 자,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46페이지 문제입니다. DVD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광학 저장 장치이다. CD를 RW 같이 DVD 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개발되어 있어요. 예, DVD는 요즘 안 써요. DVD보다 위드 레벨을 쓰지.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걸 쓰지. 엠팩2 영상 압축 방식을 정화하여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DVD에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짧은 건지 긴 건지 우리는 모르죠. 하여튼 간에 CD보다 더 많은 자료를 읽을 수 있대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D와 외관은 같아요. 근데 이제 용량은 많이 차이 나죠. 7배, 6,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1번이 틀린 거라네요. 자, 비디오 압축 기능이라는 게 있네요. TV 수신 카드는 뭐예요? TV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TV를 받아서 모니터로 TV를 수신해서 보여주는 거죠. 압축은 아니죠. 압축은 MPEG 보드, MPEG 보드가 또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리.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나왔지만 이런 거예요. MPEG는 뭐냐면요, 모션 픽처 익스포트 그룹,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모션 픽처가 동영상이잖아요. 예, 모션 픽처,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에요. 전 세계 동영상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동영상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거를 테이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려면 압축을 해서 보관해야 되고, 압축한 거를 풀 때는 어떤 압축 푸는 방법을, 규정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표준의 이름을 MPEG라고 쓴 거예요. MPEG. 세 글자 이렇게 썼는데, 세 글자를 쓰라는 규정이 있거든. 우리 컴퓨터 파일은 뭐 HWP 해갖고 세 글자 쓰잖아요. 그래서 MPEG라고 썼더니 네 글자예요. 그래서 MPE 이렇게 썼더니, 그래서 MPG. 그럼 MPEG나 MPG나 요게 발음이 좋거든. MPE보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JPEG도 마찬가지예요. JPEG는 뭐냐면 조인트,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사진들 전문가 집단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집단을 하나를 그룹을 만든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룹이
서로 조인트 결합을 해서 만들었대.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JPG라고 썼는데 세 글자 쓰기가 불편하니까 JP라고 쓰기 뭐해서 JPG라고 쓰자. 그래서 지금은 JPG로만 쓰죠. 그러니까 우리 디카로 사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무조건 JPG로 저장이 되죠. 예,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에요.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기 조금씩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또 그림을, 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재생해줘야죠. 재생. 콤플레이어. 여러분 콤플레이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재생 소프트웨어지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 콤플레이어, MPG 플레이어, 뭐 싱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싱이 뭐냐면 이렇게 발음 이렇게 써요. 싱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KM 플레이어라는 것도 써요. 곰 플레이어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KM 플레이어가.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뭐 R쇼라는 것도 있고 R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송은 이제 MP3 노래를 재생해 주는 거죠. 뭐 곰 오디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뭐 RC는 뭐예요? 디카 찍은 사진 찍은 거 볼 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저작도구라 그래. 저작도구. 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그래픽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뭐예요?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니사에서 개발한 베가스라는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윈도우상에선 기본 제공해주는 윈도우 미디어 윈도우 무비 메이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는요 툴북이라고 있어요. 툴북 20년 전 얘기인데 이거는 디렉터 이런거 그 다음에 슈퍼매직 슈퍼매직 이거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슈퍼매직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요. 장 누군데 저도 이거를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2000년도인가 이때 제 졸업 논문을 슈퍼매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얘를 이제 CD로 제작을 하니까 딱 집어넣으면 졸업 논문 해가지고 화면에 영상이 쫙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탁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제 신상 기록이 나오죠. 제목 해가지고 뭐에 대한 연구 논문 해가지고 내용 목차 쫙 나오고 목차를 누르면 내용이 쭉쭉 펼쳐지고 네? 그런 것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워포인트보다는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요즘 파워포인트 갖고 만들면 금방 만들어. 근데 초창기 때 파워포인트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성능이.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기능은 많았죠. 근데 이게 잘 배워갖고 이걸 써먹으려고 돈벌이 좀 하려고 이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파워포인트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하러 이런 걸 배워? 파워포인트 배우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는 깨갱 안 배우네. 그러니까 배운 사람도 꽝된 거고 결국에는 사업하시던 분도 사업장을 접었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접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칵테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칵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칵테일 뭔지 아시죠? 마시는 거 막 섞어 마시는 게 칵테일이잖아요. 요 옛날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칵테일이라고 안 불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이제 해외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뭔지를 모르잖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칵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요거 개발한 학생이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대통령 표창을 2번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이 IT 산업이 전 세계 최고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요거 만든 학생도 대접을 좀 잘 받았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는 뭐 어디서 뭐 강의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상엽이라는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이상엽. 예. 굉장히 똑똑한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학생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면 이제 컴퓨터를 맞춰요. 7시 아침에 7시니까 학교 갈 준비해야죠.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졸려. 그러면 차.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에서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왜요? 밤새고 컴퓨터 했거든요. 그 엄마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전교 꼴찌죠.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엄마가 특단의 조치로 압수. 중간고사 전교 1등하면 컴퓨터 줄게. 전교 1등 했어요? 머린 좋아요. 공부.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서 입학 허가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서 컴퓨터 했는데 뭐하러 내가 거길 가냐? 그래서 안 다녔죠. 그때는 그렇게 얘가 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대통령 바뀌니까 몰라. 실력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을 국가가 이렇게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시시해 그런. 이거 사용해봤어요. 칵테일 프로그램 사용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프로그램 딱 실행하면요. 화면에 하얀색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잖아요. 이렇게요. 뭐 할까요? 하고 떠요. 그럼 그림 불러오는 거야. 여기 콩 찍어. 뭐 할까요? 동영상? 그럼 동영상 불러와. 콕 찍어. 글씨 써. 지 여자친구한테, 중학교 때 지 여자친구한테 연애편지 보내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 굉장히 컴퓨터를 잘하는. 자, 그 다음에 플래시가 요즘 시험에 잘 나오니까 플래시만 기억하세요. 칵테일은 뭐 잊혀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슈퍼매직도 아는 사람 없어요. 툴북이나 디렉터는 전설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전설적인 거 우리 모르잖아요. 플래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밍은 뭔지 아세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죠. 이걸 우리 스트리밍 기법을 쓴다 그러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한번 볼게요. 시험에 얘가 잘 나오겠지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 비트맵, 벡터 이런 말이 나와요. 비트맵은 뭡니까? 점을 찍은 거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더 확대해 볼까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같은 거 보이죠? 얘가 픽셀이에요. 픽셀. 요 픽셀이 가로로 몇 개 모였느냐, 세로가 몇 개 모였느냐, 가로 세로 합 곱해가지고 뭐 600만 화소, 800만 화소, 화소가 픽셀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대하면 어떻다? 화면이 거칠게 보이죠. 렉스트 이미지라고 거기 써있죠. 점으로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모는 종이처럼. 근데 벡터는 뭐냐면요,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이 그려졌다라고 명령을 써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원을 그린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을 꽁꽁꽁 찍어 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게 확대가 되면은 점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벡터를 만약에 원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원 그려진 거예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어떻다? 그냥 확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포토샵은 비트맵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 편집하는 겁니다. 예. 3D는 뭔지 아시죠? 입체감이 있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비트맵에는 뭐냐, BMP, TIF, GIF, JPG, PCX, PNG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벡터에는 뭐 DXF, AI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WM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근데 BMP는 뭐냐면 압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요. 손실. 압축을 하면요 손실이 있습니다. 압축을 하면은요 우리 두부 있잖아요. 두부를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런 게 압축을 하면은 부피는 줄어들 수 있지만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BMP는 압축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도 없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JPG 같은 경우, JPG나 이런 경우는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건데 보통 손실이 생겨요. 근데 그 손실을 우리 사람 눈은 잘 못 본대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GIF는요 압축을 해도 손실이 없어요. 되게 좋겠죠. 근데 얘는 색깔이 256 색깔 표현이 안 돼요. 256. 보통 JPG가 16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이 나오는데 GIF는 256가지 색깔밖에 안 나오니까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혹시 예전에 졸라맨 이런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GIF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색깔로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PNG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얘도 무손실이에요. 무손실이에요. GIF처럼 압축을 해도 손실이 없어요. 굉장히 좋고 또 1600만 가지 색깔이 다 나오고. 근데 얘는 움직이는 걸 못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표현은 안 된다. PNG가 그런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쪽으로 가볼까요? 오디오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MP3 이런 거 있잖아요. MP3 원래는 웨이브였어요. WAV.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아날로그 형태로 갖고 있다가 얘를 디지털 형태로 변형하는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얘를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게 MP3예요. MP3. MIDI라는 거 있어요. MIDI. 전자악기 간에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벨소리 같은 거 들으면 벨소리 띠리리릭 띠리릭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이런 게 MIDI 음이죠. 자연음은 아니잖아요. 사람 목소리로 뭐 전화 왔어요 이렇게 사람 목소리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MP3로 하는 거고, MIDI는 그냥 뭐 그런 신호 같은 전자음이라고, 전자음. 예.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있고. 비디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이제 MPG, 뭐 ASF, 뭐 DBX, 그 다음에 MOV, 그 다음에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게 MP4. MPG4.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죠? 그게 MP4로 저장이 돼요. MP4로. MP1, MP2, MP4, MP7, MP21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 통해서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거에는 뭐가 있나요? 책에 지금 뭐가 써 있죠? 멀티미디어 활용이라는 거에 VOD라는 말이 나왔네요. VOD가 뭐예요? 주문형 비디오라고 써 있죠? 주문형 비디오. 뭐냐면 여러분이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죠. 뭐 사이버 대학 이런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이런 곳에 가면은 방송 강좌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제 공부방도 동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주문형 비디오예요. 내가 방송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거기 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그런 제약이 없게끔. 그 다음에 이제 VCS는 뭡니까? 화상회의 시스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가상현실은 뭐예요? 얼굴에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쓰고 막 자기 혼자 쇼하잖아. 되게 재밌어요. 보는 사람도 재밌고요. 장본인은 신이나 얼굴에다가
헬멧 같은 거를 쓰면은요, 그리고 이제 야구 방망이 하나를 줘요.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그러면 공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폼 잡고 휘둘러요. 그게 이제 휘둘 맞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리에서 막 뛰어요. 천천히 뛰면 느리게가 뛰는 거고, 막 빨리 뛰면 빨리 뛰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은 재밌죠. 쳐다보는 사람 더 재밌어요. 우스꽝스럽잖아, 혼자서 막. 예. 축구하는 것도 있어요. 축구하는 거. 그럼 저쪽에서 공이 막 날라오거든요. 뻥 찼으니까 그 뭐 왼쪽 오른쪽 막 점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전시장 가면은요, 꼭 체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는 사람도 더 좋아하고, 애기들 많이 해요, 애기들. 사실 애기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꿈을 키우죠. 나도 이런 거 개발할 거야, 뭐 이렇게. 예. 가상현실. CAI는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제 그 공부방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CAI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나간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주문형 비디오에 속하는 거예요. 주문형 비디오는 꼭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비디오 가게 가서 우리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주문형 비디오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통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움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꿈날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위민넷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방송통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걸 CAI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신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조금은 어려운 것들이 나오네요. 자, ICT 신기술 관련 용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교환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크라우드라고 나와있죠. 크라우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엔드라이브 들어보셨죠? 엔드라이브. 네, 그런 게 크라우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집에 자료를 두고 왔단 말이야. 집에 자료를 두고 오면 내가 그 자료 못 쓰잖아요. 근데 크라우드라는 공간에다 보관해 둔단 말이야. 엔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두고 엔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거기서 워드 작업도 하고 파워포인트 작업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어디든지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다음도 그런 기능이 있고 구글도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MS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다 크라우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자원을 인터넷상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용 요금을 무료로 쓰던 유료로 쓰던 간에 그런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른다. 그리드는 뭐예요? 컴퓨터를 여기저기 연결하는 게 그리드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바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리바다는 내가 원하는 노래를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하는 노래가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바다를 사용하는 회원들 컴퓨터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정보, 저기 있는 정보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를 기능 제보하자 이거야. 재능 기부하자 이거야. 여기 있는 재능을 기부하자 이거지. 이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이 기능에 대한 기능을 기부하는 거죠. 재능이라기보다는 기능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놀고 있지만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단 말이야, 컴퓨터가. 그러면 걔가 뭘 계산해야 되는데 혼자 계산하기 벅찰 수 있잖아요. 근데 한 300대가 놀고 있거든. 그럼 300대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계산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결과를 가져와서 빨리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인터넷 하고 하면 멈추고. 그게 그리드 컴퓨터의 원래 기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리바다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다 그리드 컴퓨팅을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나한테는 안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내 걸 쓰는 거잖아. 왜 내 걸 써? 자기 걸 써야지.
근데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런 걸 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 내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저는 그걸 차단을 시키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단하는 거죠. 예.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우리 가정하고 다 연결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 같아. 뭐다 저기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보일러 조정하는 거 있잖아. 김남주 씨가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터죠.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 밥통 있죠, 밥통. 전기 압력밥솥을 스마트폰으로 띡띡 눌러서 밥 해라 띡 하면 밥이 되고, 창문 열어라 환기 시켜라 그러면 창문이 펄렁펄렁 거리면서 선풍기가 돌고 에어컨 작동시켜 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하나의 방법이죠.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RFID는 들어보셨어요? RFID? 사물에다가 전자 태그를 부착해요. 우리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바코드는 가까운 거리에 갖다 대야 찍히잖아요. 근데 RFID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서 붙여요. 그럼 이제 차가 물류센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물류센터 들어가는 곳에 센서를 달아놓고 차가 휙 지나가면 냉장고 10대, 세탁기 20대 들어갔다 이거야. 안 열어봐도 돼, 안 찍어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잖아요. 그러지 말고 RFID가 만약에 부착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카트째 끌고 나가면 얼마 삐빅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신용카드 보여주면 다 물건 들여다 다시 집어넣을 필요 없이 카트째 그냥 주차장에 가서 집어넣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카트는 가져가면 안 되겠고. 근데 RFID 코드가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장비가. 그래서 라면 한 봉지 이런 데는 못 붙이고 아무래도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는 부착하는 것 같고. USN 이건 뭐예요? 이건 더 온도, 습도, 위치 정보, 이 압력 이런 것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상황인식은 뭐예요? 컴퓨터가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뭐지? 그러면 앞에는 건물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산 넘으면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테더링은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테더링 기능이 있죠?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래요.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요. 왜냐면 휴대폰은 인터넷이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인터넷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금강산에 놀러 갔단 말이야. 도봉산에 놀러 갔는데 도봉산에 노트북을 갖고 갔어요. 취재하라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잖아. 그럼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되죠. 그럼 스마트폰을 노트북에다 연결하면 노트북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테더링이죠. 예. RSS는 뭐예요? RSS는 리치 사이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RSS는 우리가 그 블로그 같은 경우를 구독할 수가 있어요. RSS. 그러니까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 블로그 주인장이 몇 월 며칠 날 블로그를 발행하고 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RSS 그 데이터를. 그럼 내 컴퓨터에다가 RSS 그 데이터만 연결만 해주면 즐겨찾기 하듯이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내 내 컴퓨터에 RSS 정보가 떠요. 누가 블로그를 새로 글을 올렸다 이렇게. 그럼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트랙백은 뭐냐면 특히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그럼 홍길동이 쓴 블로그 내용에다가 내가 댓글을 달아야죠. 근데 그 댓글을 나는 내 블로그에다 달고 싶어. 여러분 댓글 달 때는 어디다 다는 거예요?
원래 글 쓴 사람 글 밑에다 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블로그에다 직접 댓글을 달겠다 이거야. 그러면 블로그 홍길동이가 쓴 블로그 기사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기사거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블로그에다 내 댓글을 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트랙백, 다른 말로 엮인 글이라 그래요. 엮인 글. 예, 트랙백이라는 정보를 가져오면은 그래서 댓글을 달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조금은 어렵죠. 예. SSO는 뭐예요? 한 번에 로그인을 가지고, 한 번에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다른 곳에 다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시멘틱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말이 어려워요. 시멘틱 웹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워드를 작업하면 머릿말, 꼬릿말 이런 거를 쓰죠. 근데 거기에는 머릿말이란 위치가 있으니까 머릿말이 되는 거고, 꼬릿말이란 위치가 있어서 꼬릿말을 쓰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걸 안 쓰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머릿말이라고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실제 머릿말인지 꼬릿말인지 여기가 주소인지 연락처인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목차를 만들죠. 홈페이지 보면 목차가 있죠. 메뉴.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하죠. 제 홈페이지는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뉴는 제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멘틱 웹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메뉴를 만들면 컴퓨터가, 네이버가 아 여기가 메뉴가 있는 동네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여기다 주소를 쓴다 이거야. 아무데나 주소 쓰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라고 하는 영역에다 글자를 쓰면은 아 얘가 주소가 들어있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시멘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이런 뜻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미가 있는 내용을 쓰자 이거지. 좀 어려워요.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아실 수가 있는 좀 어려운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VDT 중후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하죠. 매크로 이름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수령액이죠. 수령액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령액 란에다 클릭하고 는 본봉에다가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동 추적이 쭉 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예뻐 보일 테고 기록 중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다시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테두리 선을 모든 테두리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럼 두 가지 매크로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소량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햇님 선택해 가지고 A13부터 A13부터 어디까지냐? A14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수령액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이번에 빗면인가요? 빗면 이번에는 어디다? C13 C14 얘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때 뭐로? 서식 일단 수령액 빼고요. 뭐 건드렸나 보다 얘. 매크로 속에다 뭐 건드렸나 보다. 난리가 났네. 얘 누르면 얘가 지워졌네. 잠깐만요. 매크로에 가서 아까 서식 수령에서 건드렸나? (2011년)
화물급여 수령액 누르면 네, 이상 없네요. 그렇죠? 글자 건든 거니까 모르고 제가 이건 상관없어요. 얘는 안 건드려줍니다. 매크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작업하는 거를 매크로라는 이름으로 하나 기록을 시켜놓고 거기다 연결만 해주면 이상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차트 들어갈게요. 차트 문제. 자, 이번에 16번 문제 열어올 겁니다. 차트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차트를 새로 만들어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고쳐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고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기출 1번 문제는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고쳐라 하는 거고요. 기출 2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무작정 따라하기는 차트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예. 자, 품명별로 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률이 있고요. 생산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량과 원가는 빼야 돼요. 자, 품명 블럭 잡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불량률하고 생산비용을 블럭을 잡았어요. 따로따로 블럭 잡는 거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겠지만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품명 쪽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량률하고 생산비용을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을 그립니다. 세로 막대형을 그립니다. 그 세로 막대형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저처럼 모양새가 나왔나요? 네. 예, 그러면 이상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차트 종류는 그림을 참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얘를 마우스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데를 끌지 마시고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데를 마우스를 끌고 갈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갈 거냐면요, Alt키 누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A13번서부터죠. 그러니까 여기 A13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꼭지점을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아래 대각선 꼭지점은 F28이니까 Alt키를 누르시고 F28에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A13번째부터 F28이니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 꼭지점의 위치를. 그럼 크기가 조정이 돼요.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뭐가 된다고요? 셀 크기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어디 있나? 빨간 거 있죠? 빨간 거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실래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빨간 거를 어디로 하라냐면요, 빨간 거 생산 비용을 보조축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이 주축이고요, 오른쪽이 보조축인데 오른쪽에다 보낼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면 보조축 누르시면 보조축으로 갑니다. 얘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치워 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닫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간 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보조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이네요. 파란색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계열 종류 변경, 차트 계열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꺾은 선 중에 네 번째 거 있어요. 네 번째 거. 항상 네 번째 겁니다. 표식 있는 꺾은 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 서식을 안 닫았잖아요. 자, 꺾은 선을 클릭하면 꺾은 선은 기본축이고 빨간 거는 보조축으로 가 있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의 선 스타일, 선의 스타일을 클릭해 보시면은 완만한 선이라고 있어요. 완만한 선. 그 완만한 선처럼 될 거예요. 네, 완만한 선처럼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게 지금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 설명.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지금 한 겁니다. 3번. 얘는 이렇게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치워 놓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보세요. 모르고 닫았다. 그러면 여기 차트에다 놓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떠요. 근데 빨간색 막대를 선택하면 빨간색 데이터 계열 서식, 파란색 꺾은 선 클릭하면 또 계열 서식, 또 여기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 또 오른쪽에 있는 축 눈금 있잖아요. 수치를 클릭하면 또 축 서식 이렇게 떠요. 그러면 축 서식에 한번 가보실래? 축 서식. 여기 축에다, 여기 숫자에다 클릭하고 축 서식에 가보면 최소값은 0은 알겠고 최대값은 얼마로 돼 있어요? 2500만으로 돼 있죠? 얘를 자동 말고 고정에다 바꿔놓고요. 3000만원으로 바꾸시고요. 주 단위는 1000만 단위로 돼 있을 거예요. 1000만 단위.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거꾸로 됐는데? 잠깐만. 불량률이 막대 파란 게 막 바뀌었어. 바뀌었죠, 지금요. 생산 비용은 지금 보조축으로 갔는데 이 빨간색이 파란색의 차트 종류를 막대 그래프로 바꾸시고요. 빨간색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꺾은 선이 뭐 원만하게 가야 돼. 완만하게. 그래야 이 그램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거기가 왜 빨갛게 되어 있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까? 노란색 빨간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눈금선 이 눈금선의 축서식 아까 표시 형식을 여기 아까 3.0 곱하기 2의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10의 7승 이런 얘기고, 이때 표시 형식을 보시면 숫자에 소수점은 없죠? 소수점 기호는 0자리를 써야지. 0자리 소수자리 수를 0으로 놓고 여기 아까 표시 형식을 숫자를 찍으면 숫자가 2로 나오거든요. 소수점 얘를 0으로 놓고 엔터를 치면 사라지긴 합니다. 사라지면 다시 컨트롤 1번 누르면 떠요. 예. 그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000만 단위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밑에 불량률 생산비용이라는 글자 있죠.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야죠. 아래로.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누르시면 가요.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내려가요. 뭐 그거는 이따가 다시 뭐 디자인하는 꾸미는 건 좀 이따가 하면 되고.
자, 일단은 위에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목 없고요. 왼쪽에 주축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오른쪽에 생산비용이라는 보조축 제목도 없으니까 저기 레이아웃, 저 상단에 레이아웃,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 있죠? 거기 보면 차트 제목이 있어요. 차트 제목. 이 차트 제목 누르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래서 차트 제목은 품목별,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 그 다음에 축제목에 세로 제목 쓰셔야 되겠죠. 여기에 분량률, 그 다음에 축제목에 가서 보조축 세로 제목 생산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세로 축에 세로 제목, 내려쓰기 제목, 그 다음에 보조 축에 있는 보조 세로 축에 있는 것도 세로 제목. 그래서 각자 그 글자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지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1번과 2번과 3번에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 4번 위치 지정해 준 거 아까 똑같이 한 거고요. 그럼 이제 5번서부터는 뭐예요? 5번서부터는 이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클릭 하시면 돼요. 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굴림 찾으시고 크기는 14시고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굴림 14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보조 세로축의 오른쪽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컴마 찍었죠. 그 다음에 3천만이고 1000만 단위로 조정했고요. 이거는 범례는 아래쪽에서 내려놨고요. 범례는 아래쪽에 내려놨고, 테두리 색깔 눌러서 실선 클릭하시면 되고, 색깔은 무슨 색깔? 표준 파란색. 그 다음에 글꼴은 뭐? 궁서. 크기는 13. 13 없으면 13이라고 써 엔터 치면 되겠죠? 굵게. 됐네요. 제목에다가 클릭하고 궁서 13 굵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8번 분량률이라는 게 뭐죠? 파란 막대네. 그렇죠? 파란 막대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하면 바깥쪽으로 오나요? 레이블 추가 누르면 바깥쪽으로 오나요?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눌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값이 숫자가 5% 몇 %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클릭하면 이제 레이블 서식 창에 뭐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꺾은 선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비용이죠. 꺾은 선이 이 계열의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가 얼마? 4포인트. 선색은 주황색.
선색을 주황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선색을 선 스타일에 가서 4포인트 너비가 4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선 스타일에 있는지 선색에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 완만한 선 아까 우리 했었고요. 또 차트 자체에다 클릭하시고 차트 자체에다 클릭하시고 10번이에요. 10번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뭐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예,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죠? (10번) 차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둥근 모서리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는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가 오른쪽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냐 아니냐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가서 미리 설정 영역에다가 바깥쪽 첫 번째 거 걔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만 하면 돼요. 11번만 11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 헷갈리시죠? 자, 설명 볼게요. 165쪽. 책 보고 설명합니다. 품명하고 불량률하고 예, 생산 비용을 블록을 잡아서 삽입에 가서 꺾은 선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예, 뭐로 바꿨다? 보조축으로 보내고 아니면 꺾은 선으로 보내고 꺾은 선으로 만들어서 보조축 만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 하나는 또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처음부터 꺾은 선으로 했죠? 꺾은 선으로 하는 게 책에서는 꺾은 선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꺾은 선으로 해야 될지 어떨 때는 뭐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차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로 막대 중에 첫 번째 거 있잖아요. 2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 얘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이 책에서는 꺾은 선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하나를 보조축으로 보냈는데 그건 해본 경험상 하는 거고 예. 그래서 1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트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가서 차트에 있는 레이아웃 영역에 있는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보조축도 만들고 예. 차트 위치도 우리랑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Alt키 눌러서 조정을 했어요. 169페이지 중간 오른쪽 전문가의 조언에 보면 Alt키를 누르고 차트를 드래그하면은 셀의 크기만큼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170페이지에 제목 선택해서 제목의 크기라든지 글꼴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서식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축서식에 대해서는 예, 최소값은 0으로 시작하지만 최대값은 2500만 500만 단위로 자동으로 조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예, 고정으로 바꿔놓고 3000만 또 1000만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소수점 이하를 0자리로 만들어주면은 이상 없이 다 만들어지고요. 예, 범례 위치도 아래쪽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례에 대해 클릭하고 테두리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굵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가면은 예, 파란색 막대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예,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만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둥근 모서리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
그리고 178페이지 11번서부터 제가 도형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도형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할 겁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준비물은 특별히 없네요. 이 책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필기책 있잖아요. 우리 요약돼 있는 거 이것만 갖고 한 주를 좀 할 거예요. 우리 엑셀 부분을 못 나갔잖아요. 엑셀 부분을 빨리 한번 훑고 나서 그리고 문제집을 또 풀어야 되거든요. 2주 동안. 본래는 다음 주부터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문제집을 못 풀었으니까는 문제집 푸는 거를 조금 멈추고 진도는 먼저 좀 나가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는 요 책하고 오늘 가져온 책서로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조정할 거에서 문자로 조정할 테니까는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좀 일찍 하겠습니다.